제렌스키 대통령이 정말로 모험을 지금 걸고 있다고 보여요. 러시아 본토를 상당 부분 점령하면서 여기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전황을 바꿀 수 있고, 그게 실패하게 된다면 전선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러시아의 핵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핵무기는 제가 알기로 수천 발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예. 어느 정도나 있는 거죠? 아니 뭐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핵 보유 국가고요. 당연히 미국 다음가는 미국 다음으로 뭐 4, 5천 발 있다고 들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진짜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핵무기가 미국과 옛날 소련에게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거의 핵무기가 개발된 지가 80년이 됐었는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1945년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번밖에 없었고요. 했을 때 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지만 러시아가 만약에 전략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전술 핵무기 정도는 쓸 수 있을지 모르는데 두 개에 무슨 차이가 있죠? 전략 핵무기는 그야말로 상대 국가의 전쟁 수행 역량을 한 번에 없애버리는 그런 이제 폭탄을 말하겠죠. 쉽게 말하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런 거 떨어뜨렸던 그런 거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위력을 가진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한 국가의 영토라든지 아니면 중심 도시 자체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력의 핵무기일 것이고요. 전술 핵무기는 보통은 이제 포로 쏘거나 아니면 중장거리, 그러니까 단거리, 중거리 폭격기로 떨어뜨릴 텐데요. 전선의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전선에 국한돼서 사용하는 이제 무기일 것입니다. 전술핵 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만약에 러시아군이 현격하게 밀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본토를 공격당할 상황이 되면은 푸틴 대통령도 카드를 올려놓고 만지작거리겠죠. 그거 쓸지 안 쓸지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면 내가 전략 핵무기는 몰라도 전술 핵무기는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위협을 실제로 푸틴이 핵을 쏠 수 있다는 식으로 코멘트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 많은 제안을 걸어서 했던 것이고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쏜 거는 쏜 이후에 국제 전 그렇죠, 세계에서의 압박과 그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가 사실은 국제 제재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 각 지역은 중립을 취하거나 아니면 입으로는 러시아를 비판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국의 어떤 국가 이익을 훼손하면서까지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핵을 쓰면 다르겠죠. 그래서 이제 왜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때는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참을 했고 북한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만 제외가 됐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이런 나라들이 비판에는 동참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제재를 가하는 데는 등을 돌려왔죠.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수입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버텨왔었던 것인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아무리 제한된 위력을 가진 전술 핵무기라도 사용하는 순간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핵무기를 쓴 나라와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왕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전술 핵무기를 써서 얻는 군사적인 이득보다는 국제적인 불가촉 천민이 되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도와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러시아 경제도 버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잃는 게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을 가져왔던 국가들이 80년 동안에 핵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지 그런 어떤 국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상당히 핵이 빈번히 사용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보이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이면서 위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적다고 보입니다. 그럼 러시아 전력 중에서 지 못 쓰는 핵무기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무기는 뭔 거죠? 포병 전력이겠죠. 저는 또 한 번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전쟁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주로 연구하는 주제가 제1차 세계든 제2차 세계대전이었거든요. 그런데
1년 전, 2년 전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단어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떤 폭격기, 전투기, 아니면 어떤 로켓 체계, 아니면 어떤 전차, 장갑차가 최신형 게임체가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면 금방 전세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드론 같은 그전까지 쓰이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가 사용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드론이란 것도 사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전쟁의 양상이 결국은 또 포격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포격전이 이루어지니까 참호를 파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호는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은 이제는 완전히 옛날 전쟁 방식이 됐다고 하면서 21세기 전쟁에서는 참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계속 양 군사들이 참호를 파고 있고요. 땅 파는 거잖아요. 예, 땅 파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포병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결국은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어떤 획기적인 무기보다는 대포라고 하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본질적인 무기 체계가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바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보여주고 있고요.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포병이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들어와서 어떤 국가들은 기병대, 어떤 국가들은 뭐 항공정력 하면서 이렇게 많은 어떤 중점이 각기 달랐었는데 러시아는 초지일관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포병 전력을 가장 최고로 유지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전에서 소모전에서 이 포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전통적으로 포병이 강했던 러시아군이 결국은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인물이 결국은 이제 스탈린이라고 하는 인물일 텐데요. 스탈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포는 전쟁의 신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전쟁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은 대포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러시아군은 포병을 중시해왔고 이것은 소련뿐만 아니라 러시아 제국도 마찬가지였고 소련 이후에 러시아 연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면에서 포병 전력의 우세를 점한 러시아가 결국은 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포에는 미사일도 포함된 건가요?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뭐, 155mm, 뭐, 이렇게 그런 포, 이런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무기 재원을 잘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대포가 계속해서도 가장 중요한 무기 체계로 쓰이는데, 그런 어떤 실질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결국은 수세에 몰린 가장 큰 이유도 병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포병 전력에서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럼 러우 전쟁에 제가 뭐 기사를 보면 약간 재래식 무기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느낌이 드는데 뭐 무인 항공기 같은 최신 군사의 기술도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예,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역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획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결국은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 전에 비해서 뭐랄까요 정말 새로운 어떤 것이 바로 이제 드론이었죠. 드론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고 널리 쓰이는 전쟁은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 전 세계 군대가 아니면 군사 전문가들이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많은 어떤 교훈을 얻고 분석하고 있을 것인데 가장 주된 초점이 바로 드론에 가 있을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도 이 드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전은 또 사이버전이라고 하잖아요. 아, 예. 이런 사이버전은요, 양측이 어떤가요? 러시아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 사이버전이었죠. 뭐 방위 전파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적군의 전쟁 역량을 무력화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군이 이 쿠르스크 지역으로 치고 들어가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때 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정예 사이버전 전력을 투입해서 아니면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군의 통신망 그다음에 사이버 연결망을 다 무력화해가지고 그다음에 공격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과를 올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군의 사이버 전력이 강한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도
사실 만만치 않다. 더더군다나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 같으면 결국 지상 병력이 집중 투입돼서 네. 전가를 올리는 것이었지만 네. 지금은 사이버 그 전력과 긴밀한 연계를 하지 않으면 네. 이것은 유지될 수 없다. 이 측면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 우크라이나군이 그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으로 들어가서 네. 우크라이나 측의 보도로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차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역사학자로서 전황 변화를 보면서 딱 생각났던 과거의 전투가 하나 있었어요. 아, 뭐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발지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발지 대전투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네. 1944년이 되면 네. 나치 독일이 동쪽에서는 소련군에게 얻어맞고요. 서쪽에서는 영미군이 또 진격해오면서 이 동서양면으로 나치 독일이 공격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히틀러가 모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독일군의 주력이 동쪽에 배치돼서 소련군의 공격을 막고 있었거든요. 소련군이 워낙에 그 강력한 공세를 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히틀러가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소련군을 막고 있는 정예부대를 빼가지고 그 한정된 자원을 서쪽에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로 독일에게 다가오는 영국과 미국군이 1944년 1945년 겨울에 쉽게 말해 겨울이기 때문에 좀 진격 속도가 늦춰지기도 했고요. 독일을 얕봤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이 우리에게 강력한 공세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약간 좀 경계심이 느슨해졌는데 히틀러가 독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긁어 모아서 서쪽에 있는 영국군과 미군을 아주 강력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벌지 대전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뭐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데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영국군과 미군이 고전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치 독일의 그 공격 역량이 결국 한계를 드러내서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 그 서쪽에 있는 영국군과 미국군을 막아내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놓고 보자면 히틀러의 목적은 어차피 이대로 가게 되면 전쟁이 지기 때문에 한 번 그 전황을 확 바꿀 뭔가가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 어쩔 수 없는 수. 예. 근데 그 결정적인 한 방을 동쪽에 있는 소련군에게 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서쪽의 영국군과 미국군을 상대로 가해서 영국군, 미국군을 제압한 다음에 전황을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했던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보관은 옳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 나치 독일의 1944년도에 전투 역량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정예 병력을 한순간에 다 소진해버리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이제 전선이 완전히 그 할 일 없이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이번 진격도 그렇게 됐어요. 예, 그 우크라이나 군의 그 쿠르스크 공격도 돈바스에서 러시아 정예군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을 막을 우크라이나군 정예를 다 빼돌려가지고 지금 쿠르스크로 쳐들어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목표한 대로 러시아 본토를 상당 부분 점령하면서 여기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전황을 바꿀 수 있고 세계의 여론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기는 또 쉽지 예, 않아요. 만약에 그게 실패하게 된다면 그나마 있었던 정예 병력이 완전히 소진하면서 네. 전선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지 대전투의 되풀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근데 또 생각을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워낙 글로벌 세상, 디지털 세상이다 보니까 예. 이 뉴스가 전 세계에 다 퍼지니까 예. 그때랑은 또 다른 효과가 좀 있을 수 있지도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뭔가 그게 퍼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결국 제가 볼 때 제렌스키 대통령이 정말로 모험을 지금 걸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모험이 통한다고 하면은 정말로 제렌스키 행정부의 수명이 훨씬 더 연장될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실패하게 된다면은 그렇네요. 정말로 더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나중에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너무 기다려지는데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사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병력이 병력은 지금 어떻게 모집하고 있고 젊은 분들의 참여율은 좀 높은 편인가요? 이게 뭐 막상 이제 저도 뭔 얘기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 당연히 나서야 되겠지만 또 내 생명이니까 예, 예. 무서워서
뭔가 여러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예. 일단 그 러시아를 설명하자면요. 네. 러시아는 그 부분 동원령을 내려왔죠. 네. 그래서 그 처음에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의 그 전력으로 전쟁을 수행해왔고, 한 1년 전인가요? 그때 한 30만 명 추가 동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새로 동원된 그 30만 명의 전력을 전선에 투입하기보다는 그 전선 배후에는 예비 부대로 계속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푸틴 대통령이 이번 가을에 공세를 취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밀어붙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올 가을에는 아마 그 예전에 추가 모집한 그 새로 동원한 그 예비 병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러시아군의 인명 피해가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 병력이 있다는 점에서는 러시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제 초점을 돌리면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의 인구 구조상 병력 충원 풀이 제한되는 건 사실이고, 또한 전쟁 초기에는 애국심에 차서 자원 입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열정이 많이 식어서 또 전쟁의 염증을 느끼면서 징병을 피해서 숨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외국으로 이주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 면에서 우크라이나가 계속 그 인력이 상당히 소모되면서 네. 계속 그 예비 병력을 충원하고 전선에 그 새로운 신병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에서 징병관들이 폭력이나 강제를 사용해서 일반 젊은이들을 그 모집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군의 그 어떤 병력 구조가 지금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한 징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러시아의 정치 수뇌부라든가 엘리트층들은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현재는? 이게 또 그 지도부 내에서도 상당히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요. 지도부 내에서 상당히 강경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그 최적의 네.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격 속도를 아주 빼기보다는 차근차근 진격하는 어떤 그런 그 전략을 취해왔는데, 승기를 잡았으니 밀어붙이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전술 핵무기까지 사용해서 확실하게 전쟁을 끝맺음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는 강경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역할 분담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푸틴 대통령이 잠시 총리를 지낼 때 그 대통령을 지냈던 메드베제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거든요. 메드베제프 같은 인물이 강경 세력입니다. 근데 그런 세력을 억제하는 사람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 전쟁을 빨리 끝맺음하자고 하는 강경 세력이 러시아 지도부 내에 있는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포석을 그 구상하면서 그런 강경 세력을 적절히 억제하면서 네. 전쟁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이 뭐 최고로 강경하고 가장 극단적인 어떤 그 사람 보이긴 있는데, 러시아 정치 지도부만 놓고 보면 거기서 푸틴 대통령이 오히려 강경 세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푸틴을 진심으로 지지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지지한다면 지지한 이유는 뭔가요?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그 지지율이 거의 뭐 85%인가 그러니까요. 됐었죠. 그리고 전쟁 지지 그 여론조사도 7, 80%를 오가는데, 이거 분명히 여론조작과 어떤 언론 통제가 작용을 했는데, 그런 것을 걷어냈을 때 얼마가 됐을 것인가. 그러면 정말 저의 흔히 하는 말로 뇌피셜일 텐데요. 저런 게 절반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절반은 아마 살짝 윗도는 수준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푸틴 대통령이 독재 성향을 보이고 상당히 뭐랄까요, 억압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막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인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전쟁 지지 여론, 그다음에 푸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론이 절반을 상회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 전쟁을 단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열강을 상대로 러시아가 방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미국의 일극 체제에 도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침략전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자유전쟁, 방어전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지지 여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마 러시아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분명 그 러시아에서도 반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이제 소수인 것이고 대부분의 평균적인 러시아인들은 만약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의 안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라고 하는 어떤 초조함, 그다음에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지지 여론이 유지된다고 보입니다. 참 전쟁이든 어떤 사안이든 어떤 입장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침공을 한 다음에 그 전쟁의 그 지지 여론이 러시아에서 67%, 7, 80%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러시아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런 판단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소지가 분명히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기의식, 서방에 대한 피해의식을 감안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은 못하더라도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심성을 뭐 타고난 호전성이라든지 침략성으로만 분석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그 현상을 잘못 보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왜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 러우 전쟁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 들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있는 주제일 텐데 러우 전쟁 관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 꼭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이게 항상 이게 우리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이상이 충돌하기 마련인데요. 이상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간에 21세기에 한 국가가 이웃에 있는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한 것은 잘못이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이것을 또 선과 악의 대결로 보게 되면은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냉철한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입장이 더 유리한 것인가를 살펴볼 때 러시아를 완전히 악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상종 못할 어떤 국가로 보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입장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그런 입장을 취할 만한 어떤 근거도 있고 도덕적 판단이 들어가겠지만 또 한 번 이 국제사회는 냉혹한 이상보다는 현실이 지배하는 실리죠. 그런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언론 보도의 편향성을 좀 걸러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러우 전쟁에 또 새로운 뉴스가 이제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또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유한수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